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허이수의 공포 이야기. 제가 굉장한 공포썰 매니아입니다.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었어요. 이 생애에 걸쳐서 그런 걸 좋아해왔고,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듣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무서웠던 거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까 합니다. 출처는 제가 따로 밝혀 놓을게요. 카테고리로 따지자면 약간 무속 오컬트에 가깝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글을 그대로 읽는 거다 보니까 말투가 투박하거나 그리고 뭐 비문이 섞여 있거나 비속어가 섞여 있기도 합니다. 다듬어 가면서 읽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그대로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반말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비도 추적추적 오는 이 장마에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새로운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내 친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해왔어. 보통 제사를 지낼 땐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잖아. 근데 우리 친가는 좀 달랐어. 일단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볼게. 그런 제사상을 차리는 건 똑같아. 제사 음식이나 그릇도 그렇고. 근데 다른 제사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 친가는 제사상, 그 영정사진 놓아야 하는 곳에 늘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어.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그랬어. 찝찝한 건 원래 살아있는 사람한텐 절 한 번 하고 죽은 사람한텐 절을 두 번 하잖아. 그 할아버지한테 늘 우린 절을 두 번 했어. 제사를 지낼 땐 가족들 전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어린애들이 작게 떠드는 것도 어른들은 맨날 억지로 붙잡고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절대로 조용히 해야 하는 게 규칙이었어. 우리 친가가 꽤 사람이 많거든. 아빠가 7남매셔서 고모, 고모부에 작은아빠, 큰아빠, 그리고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먼저 남자들이 절을 두 번 하고 술잔에 술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돌리는 그거 알지?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낼 때 하는 그 절차를 그대로 했어. 난 어려서 남의 집 제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원래 제사가 이런 건 줄 알았어. 원래 제사라는 게 그냥 죽은 사람 그리고 집에서 나이 제일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는 제사 지내는 내내 조용히 하고 술 따르고 잔 돌리고 절하고 그러면 제사상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그 제사 음식을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어. 제사 음식 정말 많잖아. 큰 상이 가득 차잖아. 근데 그걸 할아버지는 기어코 다 먹었어. 밥만 다 먹는 게 아니라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과일, 곶감, 한과 이런 것까지 진짜 다 드셨어. 난 정말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 2번 다시 못 볼 것 같아. 쉬면서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평범하게 사람이 한 끼 식사하는 것처럼 그걸 끊임없이 먹었어. 물론 먹는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한데 끊임없이 먹었다는 건 변함이 없어.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데에는 주로 2시간 정도가 걸렸거든.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자와 어린이들은 2시간 내내 제사상 앞을 지키진 않았어. 아버지나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이 제사, 절이나 절차를 다 치르고 나면 다 같이 할아버지가 한 10분 정도 식사를 하시는 걸 지켜보다가 슬슬 여자와 어린애들은 안에 들어가라고 큰아버지가 말을 했어. 큰아버지네는 정말 컸는데 약간 10년 전에 펜션을 하는 곳들 같았어. 막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이라고 하나? 그런 것 같았어. 2층 집이고.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는 1층에서 지냈고 자 이제 여자들 어린이들 올라가라 라고 하면 여자와 어린애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됐어. 난 어릴 때부터 이 제사를 하러 끌려왔으니까 주로 내 또래 사촌 애들이랑 같이 놀았던 것 같아. 그래서 2층에서 같이 닌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제사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그때그때 달랐는데
아주 길었던 게 4시간쯤? 짧으면 2시간쯤 걸렸어. 큰아버지가 2층에 올라와서 이제 내려와 라고 하면 제사가 끝나는 거였어. 우리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갈 때쯤엔 제사는 다 끝나서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은 정말 음식물 찌꺼기만 남아 있었어. 그냥 치운 게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 다 먹은 흔적이 있었어. 할아버지는 제사가 끝나면 다른 방으로 가신 건지 밖에 나가신 건지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이후에는 냉장고에 넣어둔 제사 음식들을 내와서 식구들끼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어. 근데 정말 우리 친가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 말곤 평범하거든. 설날에 윷놀이도 하고 드라이브 가거나 여행도 다니고 정말 평범해. 제사 지내는 거 빼고는. 여기서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게. 그 할아버지가 막 제사 때만 보이고 평소에 아예 안 보이는 사람이냐? 그거는 또 아니야. 할아버지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가끔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 근데 평상시에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고 정말로 필요한 대화만 한다는 느낌이긴 했어.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집안에 있을 땐 주로 바깥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거나 집안에 사람 없는 방에 앉아 있거나 누워 계셨어. 어린애들이 막 못 들어가게 하는 방들이 몇 개 있었거든? 그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 그 할아버지도 우리들한테 말을 건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족들도 그 할아버지한테는 말을 걸지 않았어. 어머니와 고모들이 할아버지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었어. 할아버지 피곤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와 마주쳐도 그냥 조용히 들어오라고 하고 그랬어. 난 애초에 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말은 아주 잘 들었어. 그렇게 꽤 오래 그 할아버지의 제사,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왔는데 아마 중학생 때쯤인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 장례식도 평범했어. 그냥 진짜 평범한 장례식장에서 다들 검은 정장 한복 입고 치렀어. 그런데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장례식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 봤던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였어. 나한테는 작은 할아버지였겠지?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 명절이었어. 할아버지가 여름쯤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 명절은 추석이었어. 근데 보통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잖아. 추석에 다시 큰 집에 갔는데 평소처럼 제사 음식이 정말 한가득 차려져 있었어. 그래서 난 이제 진짜 영정사진이나 이름표를 놓고 하는 그 평범한 제사를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왜냐면 이때쯤엔 나도 중학생이어서 우리 집의 제사가 좀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긴 했어.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날따라 큰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야. 제사 음식을 다 차리고 제사가 시작할 때쯤에 애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됐던 그 방에서 큰아버지가 나오더니 제사상 앞에 앉았어. 그 할아버지처럼. 난 살짝 놀라서 큰아버지가 왜 저기 앉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땐 늘 큰아버지가 먼저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을 하고 했거든.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앉은 거야. 그리고 제사를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을 하는 건 우리 아버지가 하게 됐어. 우리 아빠가 7남매 중 차남이거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 우리는 큰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 나는 정말로 왜 거기에 큰아버지가 앉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사에선 절대 조용히 해야 했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우리 아버지가 절을 하고 나서 이제 작은아버지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오빠가 절을 해야 하는 차례였어. 사촌오빠가 절을 하려고 서 있는데 절은 안 하고 계속 서 있기만 하는 거야. 사촌오빠 표정이 진짜 화나고 울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표정이었어. 아빠가 뭐 하냐고 어서 하라고 하는데 사촌오빠가 욕을 엄청 크게 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아빠 안 죽었다고. 우리 아빠 멀쩡한데 이걸 왜 하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어. 아버지가 사촌오빠 이름 부르면서 말리고 작은아버지도 말렸어. 그 난리통에도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
솔직히 난 진짜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고 정말 무서웠어. 작은 아빠가 빨리 애들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때 중간에 제사가 끊어졌어. 1층에선 계속 소리치는 소리와 막 뭘 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했어. 얼마쯤 지나서 좀 진정이 됐어. 진정이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2층에 올라와서 고모와 큰어머니와 뭔가 얘기를 했어. 아무래도 제사는 그냥 남자들끼리만 해야 할 것 같다고.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시간이 흘렀고 제사가 끝나서 아버지가 다시 내려오라고 했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처럼 큰아버지는 자리에 없었고 코피가 났는지 휴지로 코를 막고 머리가 헝클어진 사촌오빠가 무릎을 꿇고 한쪽에 앉아 있었어. 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날도 다 같이 평범하게 밥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큰어머니한테 사촌오빠가 상심이 큰 것 같으니까 잘 추스리게 도와달라고 하면서 큰어머니를 위로하고 돌아갔어. 이제 명절마다 우린 할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큰아버지에게 제사상을 차려드리게 됐어. 이상한 점은 큰아버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였어. 큰아버지는 원래 성격이 꽤 호탕하시고 밝은 분이라 조카들도 큰아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큰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했었어. 세 분은 가족이기도 하니까 뭔가 잘 맞았지. 그런데 큰아버지가 제사상을 받게 된 이후로 큰아버지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어. 그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밖에 혼자 나가 계시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에 혼자 앉아 계시거나 했어. 조카들이 가끔 큰아버지와 논다고 하면 고모나 작은아버지가 혼을 내거나 다른 가족들이 나랑 놀자 하면서 주제를 돌렸어. 솔직하게 말하면 큰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 실제로 큰아버지네 집은 다 큰어머니의 명의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굳이 큰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때 어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아버지의 재산 자체를 다 큰엄마한테 돌린 걸로 알고 있어. 큰아버지는 다니던 일도 다 간둔 걸로 알고 있고. 내가 명의를 바꾼 걸 알게 된 건 우리 부모님이 크게 싸워서 그래. 아버지가 명의 바꾸는 걸 큰어머니가 잘 모른다고 도와주셨거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자주 내려갔는데 어머니는 자꾸 귀찮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큰아버지 명의로 해두면 되는 걸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자주 싸웠던 것 같아. 명절날에 찾아갈수록 큰아버지는 어딘가 야위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어두운 것 같았어.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큰아버지의 아들인 사촌오빠는 첫 제사 땐 그렇게 엄청 난리를 부렸는데 나중에 가서는 더 반발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제사를 올렸어. 어렸던 나는 사촌오빠가 그냥 그때 잠깐 반발심이 들었나 보다 싶었어.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어린 조카들도 더 이상 큰아버지를 찾지 않게 되었고 나도 큰아버지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될 무렵이었어. 아버지한테 큰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큰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나 봐. 내가 근처에 있는데 큰어머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아버지는 침착하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이 죽은 지가 언젠데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아버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아빠? 하고 말했지만 지금은 피곤하다며 나중에 대화하자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어. 얼마 안 지나서 큰어머니의 연락이 어머니에게도 왔어. 어머니는 놀라서 어머 어떡해요 하면서 큰어머니를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 그 전화를 끊고 우리 부모님은 또 싸웠어. 어머니는 멀쩡한 사람을 자꾸 없는 취급한다며 니네 집안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당신 형이 걱정되지도 않냐고 자꾸 어머니가 말해서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나 이렇게 세 식구는 큰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어. 큰아버지의 상태는 많이 심각했어. 아버지는 크게 상심한 것 같았고 큰어머니도 엄청 충격 먹은 것 같았어. 사촌오빠도 병실 밖에 있는 의자에서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사촌오빠 손을 잡으면서 위로해줬어. 너무 힘들지?
집안 문화 때문에 네가 무슨 고생이니. 어머니는 사촌 오빠한테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이런 일 다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큰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어머니가 이런 말 하면 아버지가 엄청 싫어했거든. 화내기도 하고. 사촌 오빠는 좀 우울해하다가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안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 그날 큰아버지 문병을 온 건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 작은아버지도 고모들도 아무도 안 왔거든. 아무래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안 온 게 아닐까 싶었어. 우리 집은 그날 큰아버지 집에서 하룻밤 자고 또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근데 우리 가족이 병문안 간 걸 알았는지 고모가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야. 그리고 아버지와 엄청 싸운 걸 알게 됐어. 난 학교에 다녀와서 몰랐는데 집으로 돌아오니까 고모가 있었고 집 분위기가 완전 살벌했어. 엄마가 고모가 와서 아버지에게 엄청 화를 냈다고. 너네 큰아버지 병문안 갔다고 화냈다고. 난 놀라서 왜 그런 거냐고. 요즘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대하는 거나 다른 가족들이 정말 이상하다고. 분위기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처음으로 그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 요약해서 말해줄게. 첫 번째로 친가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 두 번째, 일전에 나의 진짜 친할아버지에게 그런 제사를 했었다. 세 번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 작은할아버지에게 그 제사를 이어서 했다. 네 번째, 산 사람의 제사는 전부 그 가족들에게 양도하고 그 누구도 대화를 걸지 않는다. 여기서 산 사람이란 제사를 받는 사람을 말해. 다섯 번째,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들에게만 그 제사를 진행한다. 여섯 번째, 산 사람에게 구태여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고 풍습이라고. 이렇게만 설명을 들었어. 엄마에게도 정확한 이유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며 엄마한테도 말 안 할 정도면 나한테는 당연히 말을 안 해주겠지. 근데 그래도 난 아버지 딸이니까 말해주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 그런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에는 그날 분위기가 너무 찜찜하기도 했고 적당히 타이밍 봐서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날 고모가 결국 저녁을 먹고 돌아가시고 또 평화로운 나날이 지나갔어. 나도 제사 일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또 명절이 다가오면서 슬슬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버지한테 언제쯤 물어볼까 고민하면서. 명절 당일에 우리는 큰 집으로 다시 제사를 지내러 갔어. 그날따라 큰아버지의 상태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거야. 사고 난 이후로 몸 회복이 덜 된 건지 뭔지 깁스를 했다거나 한 건 아닌데 뭔가 상태가 안 좋았어. 딱 봐도.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데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이상한 풍습인데 큰아버지가 그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더 걱정됐어. 결국 평소처럼 제사는 시작됐고 말했지만 제사를 받는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 그 제사 음식을 다 먹어야만 해. 그 많은 음식을. 큰아버지는 음식을 먹는 것 같더니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했어. 토를 하는 것도 그냥 토만 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했어. 하면서 성인 남성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기침도 하고 제사상은 엉망이 되고 어린애들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 그 광경은 진짜 충격이었어. 큰아버지가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했으니까 사실 그냥 토만 하는 것도 하는데 비명까지 지르면서 제사상을 다 엎고 그러는데 보는 것만으로 정말 괴로웠어. 나도 결국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고 엄마한테 매달렸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광경에서도 아무도 큰아버지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어. 고모들,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무도 큰아버지를 말리거나 등을 두드린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 그래서 몇몇 고모와 작은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어린애들이랑 나를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큰아버지가 갑자기 제사상 위를 기어서 지나오더니 자기 딸의 다리를 붙잡았어. 그때 걔가 나보다 더 어려서 아마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었을 텐데
큰아버지가 자기 딸 다리를 붙잡으면서 막 좀비 같은 소리를 냈어. 으아, 우와,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 같았어. 큰아버지 내 딸은 소리 지르고 나도 너무 무서워서 쫄았고 다른 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 결국 보다 못한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잡아 떼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소리 질렀어. 나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 아래층에서 자꾸 큰아빠가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노래를 들었어. 그냥 뭔가 끔찍했어.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도 끔찍해. 아무도 큰아버지를 신경 쓰지 않으려는 어른들이나 절규하는 큰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충격이라서 이 글을 적으면서도 섬찟섬찟해. 그날 결국 제사는 거의 중단됐다시피 했고 우리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갔을 땐 제사상도 깨끗하게 닦여져 있었고 음식과 그릇 같은 건 없었어. 토냄새가 좀 나긴 했는데 큰어머니가 좀 운 거 같은 얼굴로 페브리즈를 뿌려서 사라졌어. 큰아버지도 어디 갔는지 안 보였고 작은아버지가 기운 없이 서 있었어. 그날 제사는 어떻게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돌아가려고 우리 가족이 밖에 나오는데 작은아버지가 따라 나와서 우리 아버지를 잡았어. 당분간 큰 집에 올라오지 말라고 작은아버지가 말했대. 그럼 어머니가 명절이나 제삿날엔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때도 올라오지 말라 그랬대. 어머니는 한숨 쉬면서 좀 맘 놓고 살겠구만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간 이후로 우린 진짜 큰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한 반년 정도 멀쩡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됐어. 아버지는 점점 말라갔고 겉으로 볼 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잠을 설치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상해졌어. 어느 날은 갑자기 아버지가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 아버지 상태가 계속 안 좋아 보였으니 어머니는 건강검진을 풀로 잡아서 아버지 몸 상태를 체크했어. 어머니는 나한테 별일 없을 거라고 아빠도 곧 퇴원할 거라고 해서 나는 그냥 아빠가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틀에 한 번 정도 찾아갔어. 그런데 검사 결과 아버지는 간암 말기였어. 아버지는 술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인데 간암 말기인 걸 그제서야 알아버린 거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계속 입원해 계셨고 몇 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이후 장례식장에 친가 가족들도 외가 가족들도 다 왔지만 큰아버지는 오지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와 엄마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죽으면 큰 집과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어. 아버지가 간암 말기라 더는 같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제사고 큰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울었어. 여차저차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어머니가 이사 갈 거라고 말했어. 앞으로는 큰 집이랑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슬프긴 했지만 대학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쯤 지나서 내가 우연히 고모 연락처를 찾게 된 거야. 전 휴대폰을 쓰던 걸 정리 안 하고 가지고 있어서 오랜만에 켜놨다가 내가 고모와 나눈 문자를 보게 된 거야. 어머니가 큰 집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게 걸렸었고 나도 괜히 큰 집의 이상한 풍습에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서 무서웠지만 연락은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폰을 빌려서 고모에게 전화를 했어. 별 대화를 하진 않았고 잘 지냈는지 건강한지 이런 안부 인사랑 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괜찮으면 큰집 제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 고모는 잠깐 동안 말이 없다가 알겠다고 했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들어도 될 것 같다고. 고모가 설명해준 우리 큰집의 제사 이야기야. 큰집은 대대로 자식들이 건강이 약하고 단명하고 기가 안 좋았대. 이게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간암 말기로 돌아가신 것과 비슷한 거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게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래.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죽은 사람처럼 대우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멀쩡한 기를 더 억누르고 기가 약해진 제사를 받는 사람이 모든 병과 애군을 받는 액땜을 해주는 존재가 되는 거야. 액바지 무녀같이. 이 사람이 집안의 모든 애군을 움켜쥐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아는 체를 해서는 안 된대. 가지고 있는 애군이 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분명 큰아버지가 사고 났을 때 찾아간 것과 제사 중에 발작을 했을 때 몸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아는 체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 원래는 그 액땜을 해야 하는 제사를 받는 사람도 여자로 했었지만 효과가 거의 없었대. 그래서 이 제사를 처음 권한 무당이 남자아이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어. 그래서 남자들에게만 세습이 되는가 봐. 그리고 나는 지금 큰아버지의 상태는 어떤지 물어봤는데 죽은 사람의 안부는 묻지 말아달라고 했어.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일들을 믿을 수 없었고 고모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진짜 죄송한데 현실성도 없고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 고모는 내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는 술도 즐기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하지만 큰아버지는 술도 즐겁게 마셔서 꽤 자주 마셨고 담배도 많이 폈다.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난 말기였을까? 두 사람 중 가난 말기였다면 큰아버지여야 했을 텐데 하면서 고모는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어. 나는 무서워졌어. 그 이후로는 고모에게도 제사 얘기는 꺼내지 않고 그냥 안부만 묻고 있어. 나는 큰 집과는 손절해서 엄마와 평범하게 살고 있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듣고 진짜 무서웠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면 제사를 지내는 풍경, 그리고 그 넓은 제사상 뒤쪽에 앉아있는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기괴합니까? 너무 상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있을 얘기 같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너무 결론이 나 있으면 주작 같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렇게 무서운 썰이 너무 결론이 땅 이렇게 나면 약간 의심이 갑니다. 이거 지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결론이 없는, 지금도 뭐 그 제사가 지낼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안 지낼 수도 있고 난 이제 연 끊어서 모르겠어 라고 끝나는 이런 데서 오는 이거 진짠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가 또 이런 오컬트라든지 무속신앙에 대한 거를 되게 재밌게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그걸 아주 잘 버무려 놓은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고 오싹하게 들으셨길 바라고. 자, 다음 괴담은요. 강원도 악귀마을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를 할아버지한테 전해 들은 글쓴이는 강원도 양구와 인제 사이의 어느 지역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던데 청년 시절 그 이야기를 겪었던 할아버지의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한지 일체 함구하셨대. 그나마 그것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 때문에 대략 추정하는 것뿐이고 원래 고향이 강원도 창도군이었던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남하하셨어. 수복 후 38선이 그어지고 결국 창도군은 그 위쪽 북한 땅으로 편성이 되었지.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휴전선에서 창도군에 아주 가까운 지역을 찾았는데 그곳이 처음에 언급한 양구와 인제 사이였어. 좁은 땅이지만 산 아래에 있는 땅 같지 않게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농사도 잘 되었었어. 처음에 갔을 때 같이 남아한 고향 사람들이 30명이 좀 넘었는데 중간에 외부 사람들도 꽤 유입되고 나중에는 작은 마을을 형성할 정도로 규모도 커지고 모두 힘을 모아 열심히 자리를 잡았어. 그곳에서 산지 12년이 조금 넘었을까. 어느 날 아침 허름한 복장에 웬 중 하나가 마을로 들어왔어. 여기저기 다니며 시주를 부탁했는데 한창 마을이 자리 잡혀 나갈 때니까 인심이 좋아서 돈이며 먹을 것이며 스님의 행랑에 가득 챙겨드렸대. 스님이 아주 고마워하면서 시주를 다 받은 후에 마을 중앙에 갑자기 걸터앉더니 깊은 명상? 생각에 잠기더래.
오전 내내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마을 이장집 앞에서 큰 소리로 이장님 잠시 나오시라고 긴히 드릴 말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는 거야. 벼락 같은 울림에 깜짝 놀라서 이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와서 연유를 물으니까 중이 이장과 집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가량 이야기를 하더니 이장이 굉장히 침통한 얼굴로 나왔어. 그리고는 마을의 나이가 40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 중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이곳이 당신들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땅은 7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다. 원래 우거진 숲이었는데 어떤 영적인 인과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게 보이는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곳의 주인은 악귀들이다. 보통 원귀나 악령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며 그들은 지옥의 야차나 나찰 같은 무서운 요괴다. 자기들의 땅에 인간이 와서 털을 잡고 사물을 마음대로 바꾸고 땅을 뒤집었으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겠는가. 이들이 지금 금제에 걸려있어 활동을 못하는 것뿐 곧 풀리게 된다. 3주 안에 준비를 마치고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달포가 되기 전에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마을은 피칠갑이 되어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항상 휴전선 이북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던 이들에게는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어. 말을 마치고 중은 합장을 하고 한다는 말이 내가 천기누설을 한 거라고. 전쟁 이후 시주를 다니는데 이렇게 부처님을 위해 자비와 정성의 마음으로 보시한 마을은 이곳뿐이었다고. 목에 걸고 있는 큰 염주와 흰색 한지의 기이한 문양이 그려진 종이 몇 개를 주면서 이것은 달포 안의 요사스러운 기운에 의해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니 잘 간직하고 달포가 지난 이후에는 그것으로 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테니 어서 준비해야 한다. 말을 마치고 중이 쓸쓸히 뒤돌아 떠나기 시작하고 자리에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마을 어른들은 넋이 나가서 중의 뒤통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장이 달려나가 중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엎어지면서 울고불고 사정을 했다는 거야. 우리는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을 등지고 남하에서 그나마 가까운 철책선 인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남쪽에 연고도 없고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대. 60이 넘은 이장 영감이 통곡하는 걸 보고는 중이 굉장히 난감한 표정으로 억지로 떼놓지도 가지도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눈치를 챈 나머지 어른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 이런 일을 미리 알고 목숨을 구할 방도까지 말씀해 주시는 도령 높은 스님이라면 그 악귀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여기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도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부탁이니 가르쳐 주십시오. 마을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라도 부처님께 시주하고 차후 마을 뒷산 중턱에 절을 세워서 대대손손 부처님을 모시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악을 쓰면서 모두 고개를 숙여 흐느끼니까 중이 눈을 감고 입술을 깨물고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어차피 내 명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천기를 이미 한 번 누설했는데 2번은 못하겠소. 천기를 누설하고 100여 명의 사람을 구한다고 내 큰 죄가 씻겨질지 알 수 없지만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중의 방도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희한한 것이었어. 달포가 되어서 금제가 풀리고 기묘한 붉은 달이 떠서 마을을 감싸면 죽음의 잔치가 시작된다. 내가 그날을 알려줄 테니 당일날 마을에 10살을 제외한 그 밑의 어린아이들은 마을 입구 당산나무 앞에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게 한다. 그 시간은 축시가 시작되는 때 앉은 채로 손을 마주잡고 첫 닭이 여러 번 울고 동이 트는 묘시가 되면 요괴들은 하늘의 명을 받아 땅속에 700년간 봉인될 것이니 그 후에는 당신들 말처럼 천기에 의해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되니 먼 훗날 요괴가 봉인에 풀리더라도 해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사라질 것이다. 단 의식을 하는 동안 절대로 아이들은 감은 눈을 떠서도 서로 잡은 손을 놓아서도 안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마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장이 뭐라 대답하려는데 중이 느닷없이 품속에서 작은 단도를 꺼내서 자신의 약지를 깊이 벤 후에 뿜어져 나오는 피를 당산나무에 뿌리고 그대로 자른 부분을 당산나무에 갖다 대고 계속 피를 나무에 스며들게 했다는 거야. 쉴 새 없이 알아듣지 못할 주문 같은 걸 읊조리며 몸을 파르르 떨더래. 기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리지도 못하고 질린 표정으로 말없이 지켜보는데 이윽고 행동을 마친 중이 난 이제 떠나니 꼭 내 말대로 하시오 라고 힘없이 중얼거리고 법복을 칼로 찢어 대충 손가락을 동여매고 터벅터벅 마을 밖으로 나갔어. 마을 사람들은 스님에게 받은 그 종이 몇 장과 염주를 청년들 중에 가장 힘이 셌던 글쓴이 할아버지 집에 우선 보관을 했어. 그날부터 마을 이장을 비롯한 중한테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른들이 마을의 10세 미만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다그치고 때리기도 하며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대. 10살 이하라면 부모가 아무리 통제해도 제멋대로인 아이들인데 동네 어른들의 무서운 호통과 매질, 마을의 급박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의외로 금방 그 의식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대. 축시부터 묘시까지 아이들을 둥글게 앉히고 손을 잡고 눈을 감게 해서 앞에서 꽹가리를 치고 동물 울음소리를 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너희들은 소리를 내거나 감은 눈을 떠서는 안 된다고 혹독하게 연습을 시킨 결과 그 난리에도 애들이 해낸 거야. 그 청년, 그러니까 글쓴이의 조부는 그 꼴을 보면서 그냥 마을을 떠나면 되지 않나? 아이들한테 저런 못쓸 짓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대. 사실 너무 무섭기도 했고. 달포가 다가오는데 마을의 소나 닭, 개가 갑자기 죽어나가고 여름이라 들끓던 파리, 모기와 극성이던 쥐까지 자취를 감추는 등 이상한 일이 일어났대. 피가 스며든 당산나무를 유심히 지켜보던 남자가 갑자기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서 큰 무당까지 불러왔는데 무당이 당산나무와 마을을 밖에서 훑어보더니 이건 내가 모시는 신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지옥 위에 마을이 생겼는가?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입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주랭랑을 치는 일까지 발생했어. 그 의식을 치르는 날이 됐고 일찌감치 동네 애들은 이장집에 모여있다가 축시가 임박하자 그 당산나무에 모두 모여 손을 잡고 앉았고 이장이 엄하게 단속한 후에 어른들은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 문을 꼭꼭 걸어 잠갔대. 마을에 닭이 모조리 죽어버려서 앞길을 쫓는다는 흰개 몇 마리와 닭을 미리 준비해서 이장의 집안에 묶어놓았고 청년, 그러니까 글쓴이의 조부야. 여기서 계속 청년은 너무 무섭고 소름 돋았대. 이상하게 의식이고 뭐고 여기 있다가는 절대로 살아남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대. 그래서 그 중에게 받은 염주와 종이를 품에 가지고 마을 뒷산으로 해서 혼자 몰래 빠져나갔다는 거야. 마을을 벗어날 때 이장집에 묶여있던 개가 끈이 풀려서 자신을 쫓아왔는데 이상하게 벽이라도 쳐진 듯 마을 경계선 상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낑낑대며 울부짖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더욱 확신을 가지며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는데 갑자기 마을 쪽에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고함소리, 무슨 웃음소리와 계속 무언가가 부딪히고 부서지고 내려앉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대. 그러다 너무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기절해버렸는데 눈을 뜨니까 그 다음날 낮인 것 같더래.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청년은 울부짖으면서 도망가다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길을 크게 돌아서 다시 마을 입구를 먼 발치에서 볼 수 있는 곳까지 죽을 힘을 다해 가서 마을을 봤는데 그 중이 의식을 했던 당산나무가 세로로 쪼개져 벼락을 맞은 듯 시커멓게 타버리고 무슨 살점 같은 것들과 피가 당산나무 근처로 비를 타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대. 마을의 집들은 모조리 폭삭 내려앉아 있어서 멀리서 봐도 참혹했고 그 자리에 앉아 대성통곡하는 와중에 마을에서 이상한 느낌과 기운이 흘러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겨우 도망쳤대. 그 이후로 그 청년, 그러니까 글쓴이 할아버지는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셨는데 그걸 자식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할머니한테만 말했어. 할머니가 죽기 전에 그걸 가족들에게 털어놓고 돌아가셨기에 글쓴이도 알게 된 거고, 자식들은 당연히 무슨 말이냐며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큰 고모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노랗게 변한 이상한 문양이 적힌 종이 몇 개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친척과 글쓴이 가족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악기마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별로 안 무섭나요? 전 진짜 무섭거든요. 전 읽으면서도 막 지금 등에 소름이 좀 돋았거든요. 작업실에 혼자 있기 싫은 거예요. 이거 찍는데. 그래서 유봉이 퇴근 못하게 하고 찍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게 강원도에 실제로 있는 마을인지 아마 막 찾아보신 유튜버 분도 계실 만큼 되게 유명한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봤을 때 마지막에 엔딩이 아이들이 잘 참아서 그 의식을 잘 해냈다, 혹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눈을 뜨거나 손을 놔서 뭐 어떻게 됐다, 이 정도의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았어요. 그게 조금 더 당위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 이야기에 계속 주인공처럼 나왔던 이장,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10세 미만의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엑스트라 같았던 그 젊은 청년이 종이와 뭐 부적 같은 거겠죠? 뭐 염주 같은 거를 들고 마을로부터 도망치면서 막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게 되게 이야기적으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픽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더 무섭죠. 어우, 소름 끼쳐.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이야기는 제가 오랫동안 무서운 이야기를 탐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진짜 레전드인 커뮤니티 괴담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되게 좋아해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근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려나? 우리 와우 분들 중에는 어떨진 잘 모르겠네요. 혹시 모르죠? 이거를 혹시 더 원하신다면 제가 읽었으면 하는 공포, 괴담, 썰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또 재밌고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언젠가 이 휘바 제시카, 휘비의 공포라디오 다음번에 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안녕.